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이 지금 천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게 무게가 작은 오물 덩어리는 한 5kg, 좀 큰 거는 뭐 20kg에서 한 50kg까지 무게가 나가는 이 물체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오물 덩어리에 맞아서 차 유리창이 깨졌다, 뭐 하는 등등의 피해 소식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든지 뭐 화학무기 같은 거를 넣어서 북한이 날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아서 앞창 유리창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북한 김정은이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저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부담하거나, 근데 본인이 부담할 때는 보험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가 아니 우린 이런 게 약관에 없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보상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문제까지 법률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두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가장 먼저 움직임이 있는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확성기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일단 국무회의를 열어야 돼요. 이유는 이겁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이 대북 확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법률적으로 폐지를 해야 돼요. 뭐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폐지하는 무효화 절차를 밟은 뒤에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의 장호진 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회의에서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 비이성적 도발 행위고 북한 정권의 이런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조한범 위원하고 이 문제를 갖고 다룰 때 지금 이게 서해상의 GPS 교란과 전국적으로 북풍을 타고 지금 오물풍선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 봤더니 서북풍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오물풍선이 이착륙하는 비행기하고 부딪히면 이 공항마다 왜 새하고 부딪혀서 추락하는 비행기들이 많아서 새잡이 TF 같은 게 있잖아요. 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5kg에서 한 40kg 가까이 되는 거라고 하면, 그다음에 GPS 교란은 당장 서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GPS 교란 때문에 어선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는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갈 경우에는 납포당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인천국제공항까지도 GPS 교란으로 얼마든지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행기들도 다 GPS 도움을 받아서 이착륙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냥 아이 더러워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응을 이제 공언하고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들이 구체화할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 굳이 더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고 잽싸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김강일이라는 자,
국방성 부상인데 북한에 이자가 잠정 중단하겠다. 그러나 다시 삐라가 온다면 재개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우리 쪽에서는 정부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김정은 집단이 뿌리지만 우리는 민간이 뿌립니다. 시민단체가 뿌려요. 대표적으로 박상학 대표가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뿌리는데 이 김강일이라는 이자가 우리한테 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잠정 중단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바로 입장문을 냈어요. 좋다. 김정은이가 그동안 오물풍선 뿌린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직접 사과하면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김정은이가 정말 대북전단이 무서우면 직접 사과하겠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박상학이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박상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K-드라마와 K-팝, K-트로트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오물과 쓰레기를 보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데 대해 김정은이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 예, 박상하이가 싸울 줄 알아요. 예, 대북 확성기 방송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건데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생모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건 다 팩트인데 북한은 팩트가 전달되면 김정은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산을 쌓은 정권이니까.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살펴보고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정부 내에서는 이번 계기로 판문점 선언, 이게 문재인이가 해놓은 거죠. 또 그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대북 확성기. 문재인이 때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제 쓸지 모르니까 다시 준비한 게 이동식 대북 확성기 40여 개입니다. 이게 워낙 출력이 좋아요. 소리가 잘 전파되는 저녁 시간대는 30km까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탈북한 북한군들, 이 DMZ 인근에 포진되어 있는 북한군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여러 사람들이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북한이 반응한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제대로 대응하니까 저것들이 바로 꼬리 내리고 움츠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의 기조를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바꿔 나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짜 확실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천 년 내려온 인류 보편의 이 외교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동에는 행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대북 정책 전반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차제에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원석이 검찰총장이죠. 김건희 여사의 그 도둑 촬영 당한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환 조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떠도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러자 이원석이 어제 오후 퇴근하면서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하면서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소환 조사는 여러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상대가 대통령이나 영부인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이다.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하고 국격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의 수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기자는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소환 필요성을 묻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소환 조사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감사원은 현직도 아니고 대통령 지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문재인이한테 조사를 할 때도 서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 조사조차도 무례하다는 소리 들었죠. 이원석 기자 지금 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입에 올리면서 소환조사 얘기를 마치 원칙인 것처럼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이원석이한테 묻습니다. 이원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의혹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김정숙이 이재명이 김혜경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도 아주 늑장을 부리면서 해왔는데 과연 문재인이 김정숙이 이재명이 김혜경이한테도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원석이는 뭐 가까운 지인, 친구들한테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대다수 법조계의 의견은 설사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과는 무관하다. 자, 그러면 검찰이 하는 데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하는 데죠. 수사는 뭘 합니까?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는 딱 하나. 기소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정이 가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도 기소할 자신이 없으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노무현이 죽었어요. 범죄 혐의가 너무나 뻔하지만 죽은 사람을 기소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거예요. 검찰은 그 검찰의 수사권은 오로지
기소를 목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마 얘기 한번 보세요.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 검찰이 무슨 흥신소예요? 호기심 충족시켜주게 수사를 해? 한 법조인, 이원석이를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시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한 총대냐 말이야. 문재인을 위한 총대? 이재명이를 위한 총대? 총대 맬 필요도 없고 국민의 호기심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원석, 김건희 여사가 기소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면 될 일이고 아무리 털어도 이게 기소거리는 안 된다 생각하면 수사 안 하는 것이 맞아요. 또 이원석이는 최근에 지인들한테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돼서 결국 내가 나선 것이다. 이원석이가 정치인입니까? 그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어떤 사안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다가 안 되니까 대신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기관입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그래요? 정치적 해결, 그건 정치권 일이고 이게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지. 그게 검사 아닙니까? 정치도 모르는 게 자꾸 정치하고 있어. 이런 말도 했답니다. 대통령의 대리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완전 정치인 아니야. 그러니 이자가 총선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새로 불거질 것은 없는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 자, 새로 불거질 것 없는 사건이지만 이게 2020년 4월에 고발돼서 4년 넘게 수사를 했으면 새로 나올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결을 해야지. 왜 다시 수사를 한다? 이게 검사예요. 총장은커녕 제 눈에는 평검사만도 못한 자가 지금 총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검에 있는 어느 검사도 정치적으로 뭔가가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법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유족은 뭐 하는 자입니까 지금? 총장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정치판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늦게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다고? 김건희 여사한테만? 그러면서 수많은 수사 방법 중에 소환조사만을 특정해서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요? 노회한 언론 플레이하는 정치꾼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원석, 과연 법 앞에 성역 없다는 그 원칙을 문재인이 김정숙이한테, 이재명이 김혜경이한테, 그리고 조국이한테 제대로 적용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총장직을 걸고 대답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또 방통위원장 탄핵이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뭐 온갖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온갖 황당한 짓들을 지금 저 정복 주사파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저 정복 주사파들의 방송 장악 음모입니다. 여기에는 저 이준석이 세력까지 포함한 이른바 야 7당이 전부 손을 모았어요. 야 7당은 어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에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켰는데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이사진 추천권을 종북 주사파 세력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법률적 조항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그 사장, 이사회, 이사장들을 종북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송상법을 이미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한 바가 있어요. 이걸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준석이 세력까지 합쳐서 야 7당이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어제 일종의 결의대회 같은 걸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 방송상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현재 KBS, MBC, EBS의 이사회 정원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거를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늘리는 10명 가까운 이 숫자를 어디서 채우냐? 국회,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그러니까 민원연이라든지 뭐 무슨 언노련이라든지 이런 그 종북 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방송계, 언론계 단체, 시청자 단체들한테 이 몫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사회 다수파가 종북 주사파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송 3법, 이거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은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면 공포 후 석 달 후에 뭐가 실행이 된다든지 하는 경과 규정을 둡니다. 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니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법 공포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방송 3법만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순간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법안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급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 8월 달이 문제입니다. 8월 달에 MBC 대주주 박문진이요.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8월 달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지금의 방송법에 따르면 집권 세력이 다소라도 유리하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의 이사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월에 이 범여권에게 다소라도 유리하게 이사진이 구성되기 전에 이 법을 밀어붙여서 바로 공표 발효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장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원구성도 하기 전에 야 7당이 모여서 출범식을 한 겁니다. 이 출범식에는 지금 각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언노령 민노총 소속의 언노련 내 위원장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밥그릇 지키기, 자기 그릇 지키기에 사활을 건 투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결집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한 사람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박민 KBS 사장입니다. 이자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 등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탄핵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200석까지 필요 없습니다. 과반으로 탄핵을 시켜요. 탄핵되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는데 한 150일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일단 국회에서 과반으로 탄핵을 해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은 장관 직무 정지가 돼요. 사표도 못 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딱 얼음땡처럼 얼어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160일 가까이 가서 헌재에서 기각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김홍일 방통위원장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이 협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게 진짜 좌파들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버리면 그 순간 사표도 못 내고 얼음땡이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먼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놓으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거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회 구성, KBS 이사회 구성도 방통위가 이렇게 사실상 업무가 마비가 되면 진행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속셈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방심위원장은 이제 임기가 7월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국정조사. 국회 불러다가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모욕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도 당한 게 원해서 분해서 그런지 모욕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 7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디어 특위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시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치스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렇게 강력 성토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출범식의 현장 분위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야7당이 국회에서 모였어요. 언론 탄압 저지. 말은 언론 탄압 저지예요. 누가 도대체 언론을 탄압할 힘이나 있습니까 지금.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그래서 방송 3법 2법 이건 발의했어요. 74명 이름으로.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 출범식에는 언론노조, 좌파 방송노조위원장들 전원 참석했습니다. 어제 야7당 행사, 이거 KBS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가 빗발쳤죠. KBS 사장은 박민 사장이니까 박민 사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강력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제정신이냐. 자,
오늘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은 지금 정복 주사파들이 야7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의 지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활동은 해야 됩니다. 불리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겁니까?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알고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언론 활동을 해나가는 자유파의 전사들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언론 지형도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 지형 속에서라도 제대로 자유파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 활동가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야7당과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지형을 완전히 종북 주사파한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기울게 하는 이런 시도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언론을 회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언론 지형 속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언론 활동가들의 활동도 중요해요. 매 사안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당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원내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뭐 나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그 대변인 논평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요 뉴스가 되지는 못합니다. 주요 뉴스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뉴스메이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뉴스메이커. 정치판에서 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빅마우스들. 목소리 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권주자, 당권주자, 당 지도부들이에요. 대변인이 100번 논평하는 것보다 대권주자가 한마디 할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당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당권 주자들,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이 공정전에 있어서는 임팩트가 크고 효과가 커요. 최근에만 해도 보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씩 당 대변인 논평, 원내 대변인 논평이 나오지만 그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나경원이가 한마디 해. 뭐 안철수가 한마디 해. 오세훈이가 한마디 해. 김태흠이가 한마디 해. 홍준표가 한마디 해. 이러면 거의 모든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룹니다. 적어도 정치면의 주요 뉴스로 다뤄요. 저는 언론 지형을 다시 균형 있게 회복시키는 일과 동시에 이렇게 언론 활동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의 경각심을 제가 강력하게 좀 촉구하는 겁니다. 언론 지형의 정상화와 동시에 더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종북 주사파와의 공정전, 미디어 정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제가 우리 군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성호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허리 나간 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조선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간부 장교. 5년 이상 간부면 장교로 치면은 이제 대위급,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대위급이죠. 또 부사관으로 치면 중사급들입니다. 이런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5년 이상 간부들이 작년에 9,000명이 군을 떠났다고 합니다. 9,000명. 거의 사단급 병력이 군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게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위, 중사, 중간 간부들이에요. 군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병사들보다도 따지고 보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것 같다. 너무 업무 시간이 길다. 낮은 사회적 처우, 미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군의 보직으로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 또는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 이런 급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군 드라마 2차 세계대전 때 다루는 뭐 미군 이제 전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래된 그 중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갓 보직 배치된 젊은 소대장이 나와서 서로 뭐 갈등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군을 떠나고 있는 바로 이들이에요. 장교 중에는 대위급 5년에서 10년 정도 돼서 중대장을 맡아야 될 그 급들, 부사관 중에는 중사급들, 이런 사람들이 9,000명이나 작년에 군을 떠났어요. 이유는 월급이 너무 적고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접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중사로 있다가 전역한 30세의 김모 씨는 전역한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와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군 월급의 3배를 벌고 있다. 전역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고 얘기했답니다. 군에는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서도 수당 2만 원에 불과한데 그 당직 기간 동안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무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군복 벗고 나와서 내 몸 맨몸뚱이로 일하니까 월급 3배도 받고 그런 위험 부담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인 32세의 나모 씨,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역 후에 잠깐 대리운전 뛰었는데 군대보다 훨씬 편하고 벌이도 좋더라. 한 예비역 중사는 지난 10년간 짜장면 가격 8배, 최저시급 7배, 중사 일봉 월급 고작 4배,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못한 월급 받는 간부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병들, 장병들의 월급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올라가지고 실제로 병사들이 월급 기준으로 이 부사관들보다 또는 초급 장교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답니다. 왜? 장병들은 1병, 2병, 3병 병장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군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는 이거 자기가 지낼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간부들은 식비, 주거비 등을 모두 자기 주문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실제 병들보다 월급이 더 실수령액이 더 적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일 당직비 2만 원, 주말 당직비 4만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경찰, 소방 평일 당직비 5만 원, 주말 10만 원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직하고 나면 이틀 휴식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근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 최모 중인데요. 지금 전방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결혼을 했어요. 군 관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군 관사를 못 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이 아내랑 살아야 되잖아요. 군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려고 했는데 부대장이 불허했답니다. 야, 군인이 무슨 영외 생활이야? 부대 안에서 살아야지. 결혼했는데 그럼 따로 떨어져 사는 모양이네. 이런 이 상관들의 그 낡은 행태에 너무 실망해서 내가 계속 군문에 있어야 되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육사 출신의 박모대 33살이요. 육사 나오면 되게 대령까지는 큰 사고 없으면 진급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포기하겠답니다. 수년 동안 결혼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대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여성들을 만났을 텐데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면 아예 하층민 취급해 버린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대요. 한때는 육사 출신 그러면 막 1등 신랑감이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돈도 적당히 받고 생활도 편한 병사로 내가 군복무를 하지.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육사 지원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이 장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우리 군 전투력에 심각한 손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부대 관리를 하면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한다. 퇴근 후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명령 내리는 상관들한테 질렸다. 육사 에이스들도 군을 떠나고 있다. 실제 육사 출신 김모대위가 한 말인데 자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탈출은 지능순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탈출했고 아직도 군에 있으면 넌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그렇게 나쁘냐.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군의 실태. 이게 장교와 부사관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표가 얼마 안 돼요. 뭐 장교라고 해서 3표 주고 부사관 2표 주고 병 1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표가 많은 병들에 대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뭐 너도 나도 앞장서서 포퓰리즘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커지고 주변화돼 버린 게 우리 군의 초급 장교들이고 부사관들이고. 그런데 전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군의 실제 전력은 바로 이 초급 장교들과 부사관들한테 맡겨지게 돼요. 요즘은 군 생활이 1년 6개월인가 18개월인가로 줄어들었다면서요. 제가 군 생활 33개월 했는데요. 한 20개월 정도 훈련 받고 뒹굴고 하니까 그때쯤에는 전투 나면은 머리 수그리지 않고 그래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총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관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이 비상 상황의 대처, 정말 이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고 훈련은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이게 로마군의 상승 무공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365일 해나가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중추가 바로 초급장교들이고 부사관들이에요.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이들이 우리 군의 중추라고요. 이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너무 월급이 적고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병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점점 커지고,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애국심의 호소에서 더 남아있어라,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이 군 안보 문제만큼은 파퓰리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처우 개선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 수준에 맞게 초급장교들과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균형은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고, 순직한 군인들, 순직한 소방관들, 예, 특단의 대책, 정말로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MBC 사수에 나선 종북 주사파. 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을 때, 이게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통위원회의 아예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걸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으로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후임으로 김홍일 위원장을 냈는데 다시 김홍일 탄핵하겠다고 바로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통위 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동관 위원장이 먼저 사퇴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사퇴를 하냐? 탄핵을 하면 일단 직무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가 되니까 사표도 못 내요. 사표가 못 내는데 직무가 정지되니까 후임을 임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통위가 업무가 마비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낸 이유는 내가 사표를 내면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우리 쪽에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이동관을 그 탄핵소추 밀어붙였을 때 좌파들은 KBS 이사진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왜 밀어붙이려고 하냐? MBC 사수를 위해서. 지금 MBC의 대주주가 박문진이잖아요. 박문진의 이사진 임명권. 이게 여당 6명, 야당 3명이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권태선을 비롯한 이 한겨레 신문 출신의 박문진 이사장인데, 권태선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끝나요. 8월에. 끝나면 이제 새로 임명을 할 텐데, 새로 임명할 때는 국민의힘이 6명 추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이 3명 추천해서 6대3 구조에서 MBC 대주주가 대주주권을 행사하면 우리 자유파 진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MBC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새 박문진 이사진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은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정 안 되면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동관 때처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법 개정도 다시 끄집어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송 3법인데요. 이 방송 3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단체나 언론학회가 추천하게 하고 지금의 그 이사진 규모를 21명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는 거죠. 이자들이 언론학회 등 외부단체에 추천하게 하자고 할 때 이 외부단체가 전부 종북 주사파 단체들인 거예요. 친민주당 좌파 단체들인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MBC 노조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MBC 노조, 제3노조의 성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핵심 골자가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세 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모두 6장을 주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경영을 감독하는 지배구조인데 우리 MBC 노조는 줄기차게 이들 세 곳의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이 세 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고 친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대표성 문제도 있다라고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서 이 각 직능단체장들은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면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바로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구성을 보면 그렇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를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단체를 보면 놀랍게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이 방송3법 개정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2명씩 추천하게 이 단체들한테 나눠주자고 했던 그 세 단체가 모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구성원들이다. 특히 이 언론개혁시민연대에는 친민주당 진보운동을 주도했던 민변, 정교조, 민언일련,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그리고 언론인권센터 등이 함께하고 있어서 명확히 진보 좌파 성향 단체임을 보여준다. 이런 단체에 방송 3법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직능단체 세 곳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자협회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런 상황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법에 공영이사 추천단체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6장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영구히 진보좌파 손아귀에 두겠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당장 이러한 천인공노할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이게 MBC 제3노조, MBC 노조의 성명이었습니다. 실제 방송상법은 지금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과 야7당이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MBC 사수를 위해서 종북주사파가 나섰다면 MBC의 공영방송화를 위한 마지막 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